낭만서점 93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론스너입니다. 네,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뉴스를 보느라 책 볼 시간이 없는 요즘인데. 네, 전 그래도 책 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프랑스에서 오신 작가 미셸 비씨 잠시 후에 모시고요. 저희는 잠깐 이 또 소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작가 초대의 시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출판계 브리핑은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댓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토실토실 아기 돼지님이 남기셨습니다. 낭만서점은 예전에 자장가용으로 한창 듣다가 잠이 잘 오죠, 저희 목소리가. 최근에 잠을 잘 자게 되어서 한동안 듣질 않았는데 오늘 경화님 콘서트 갔다가 이야기 듣고 바로 최근 에피소드 들었어요. 아, 공연 오셨군요. 콘서트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낭만서점이라는 게 있다. 아. 한다고 얘기했었죠. 네. 책을 읽고 작품 하나하나 다 재밌어서 타인과 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었는데 이렇게 들으니 너무 반갑네요. 이번에 수상한 작품들은 페미니즘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수상하신 작가들이 대부분 여성 작가님이라서 그렇겠죠? 고두와 호수 말고도 다른 재미난 작품들이 있는데 소개되지 못해 아쉬워요. 내년에는 두 작품보다 더 많은 작품이 소개되길 바라며 두 분의 목소리도 내년에 쭉 들을 수 있길 바랄게요. 아, 기억납니다. 이 젊은 작가상 수상 그 책에 사인 받아 가셨어요. 예, 제가 그 책에 왜 사인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경환 씨가 하기야 작품을 쓴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본인이 아끼는 책이라서 이제 소장하고 있는 책 중에 저한테 사인을 받으신 것 같은데. 네, 기억나네요. 토실토실 하지 않으셨는데. 토실토실 아기 돼지님입니다. 예. 저한테 이런 반응을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작가상에 다른 좋은 작품들도 많았는데 좀 짧게라도 언급을 다 해주지. 왜 그렇게 두 작품만 했냐. 예, 아쉽다는 그런 반응들. 그러게요. 근데 저희가 초대한 작가님이 또 두 분이라 그렇죠. 좀 선택과 집중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다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아니면 저희끼리 순위를 매겨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대상으로 밀고 싶은 작가는 누구였다.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난 안 밀어야지. 이렇게 속 빠져나가기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NI8님. 젊은 작가상 편 잘 들었습니다. 여기상 수상집 소설들은 대체로 평균 이상인 것 같아요. 문동 개간지 시켰을 때 딸려와서 처음 읽은 뒤로는 해마다 기다렸다 사요. 아마 저 같은 분들 많으실 듯. 수록집 다른 소설도 좋았는데 조금씩이라도 다루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역시 같은 말이네요. 보여주셨고요. 자, 환웅 러브님입니다. 환웅을 사랑하시나 봐요. 모처럼 일요일에 몰아놨던 집안일을 하면서 오랜만에 낭만서점을 듣게 되었는데 역시 좋네요. 당장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구매하려고요. 구매는 교보문고에서. 저번 편이랑 이번 편이랑 들으니 읽고 싶은 생각이 확확 드네요. 외국 단편도 그렇고 한국 단편도 전 참 어렵고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안 가기도 하고 단편을 소개하는 지면이나 팟캐스트도 외면하곤 했어요. 낭만서점에서 소개하는 단편부터 입문하면 좀 가까워질까요? 소원했던 낭만서점과도 다시 가까워지려고요. 예전 것들도 차근차근 들어보렵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일요일에 몰아놨던 집안일. 역시 집안일은 휴일에 해야죠. 그렇죠. 몰아서 하는 게 또 집안일이죠. 예. 그럴 때 팟캐스트 틀어놓고 하면 좀 힘이 덜 듭니다. 네네. 예. 그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어떤 단순 작업을 하면 좀 훨씬 더 능률이 좋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거지하면서 들었습니다. 예. 소쿨 땡큐님. 와우,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라니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가장 빨리 읽은 몇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저는 영화가 더 유명하다는 건 몰랐는데 책을 읽은 후에 영화도 봤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것과는 좀 달라서 책이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가운 방송이라 앞부분 들으며 오랜만에 댓글 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언제나 유쾌발랄한 허이님, 은근한 유머와 위트의 경아님, 케미 짱이에요. 네. 허인님의 유쾌발랄에다가는 이제 괄호하고 물음표를 다셨네요. 그러게요. 뭐지? 의심하고 계신가? 유쾌발랄. 예.
허이님의 내면의 어떤 그 어두운 면을 보시는 건가? 예. 어쨌든 어둡습니다, 저 날카로워요. 예, 예. 네. 아무튼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를 이렇게 또 재밌게 들어주시고 그 책을 좋아하셨던 분을 만나니까 반갑네요. 저도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모모를 앞질렀다. 아, 그렇죠. 맞아요. 예. 제가 또 금사빠잖아요. 좋은 책을 만나면. 네, 그래서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 최근에 읽은 굉장히 좋은 소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댓글을 좀 소개해드려봤고요. 오늘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좀 보내드리죠. 저는 아무래도 뭐 공연에도 와주셨다고 해서는 아니지만 토실토실 아기돼지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싶고요. 예, 또 일요일에 집안일 하시면서 저희 방송 들으셨다는 환웅러브님께도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물 받으실 주소를 북뉴스골뱅이 교보북점.co.kr로 메일 남겨주세요.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네, 낭만서점 93회 오늘은 미셸 비시 작가의 신작 절대 잊지 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잠시 후에는 작가님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미셸 비시 작가 소개하겠습니다. 미셸 비시 작가님은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작품을 다뤘잖아요. 그렇죠. 그림자 소녀. 네네. 예, 이번에 또 직접 출연하시는 건데 네. 기대가 됩니다. 자, 1965년 프랑스 서쪽 해안지대인 노르망디 지역 웨르주 루비에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추리작가이자 프랑스 정치학자이며 루앙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입니다. 대학에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산하연구단체를 이끌고 있고요. 전공은 선거지리학입니다. 굉장히 발 담고 계신 학문이나 이런 영역이 넓네요. 2006년 첫 추리소설 코드 리팽을 필두로 발표하는 작품마다 많은 상을 받고 독자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고요. 2012년 그림자 소녀를 출간하면서 언론의 주목과 함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화와 추리소설 애호가인 미셸 비시는 고향인 노르망디 지역과 밀착한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입소문만으로 독자들을 늘려가다가 그림자 소녀의 성공으로 유명 작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의 인기에 힘입어서 이 책보다 한 해 앞서 출간된 검은 수련도 단숨에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고요. 내 손 놓지마, 절대 잊지마 등 신작들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지역 작가로 머물러 있던 미셸 비시는 2013년 피가로지에서 매년 발표하는 프랑스 베스트셀러 작가 탑10에 8위로 진입했고요. 그의 인기는 해가 갈수록 더 높아져서 2014년에는 5위, 2015년에는 3위, 2016년에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그때 구한의 MD님이 퀴즈를 잠깐 내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예. 2016년에 미셸 비시 작가가 2위라고 했는데요. 그럼 1위는 누굴까요? 이렇게 수줍게 물어보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바로 맞췄죠? 예, 귀염미 있었죠. 네. 네. 2013년 내 손 놓지마, 2014년 절대 잊지마. 명령형이 맞네요. 네. 2015년 엄마가 틀렸어. 2016년 시간 암살자를 네. 출간했습니다. 미셸 비시의 작품들은 33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고 대부분의 작품이 영화와 TV 시리즈로 판권이 팔렸습니다. 예. 그럼 미셸 비시 작가님의 이 작품도 또 영화 스크린에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소설을 읽으면서도 이건 영화화되면은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보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은요. 절대 잊지마인데요. 프랑스에서는 2014년에 출간이 됐고 한국에는 2017년 4월 19일에 출간이 됐습니다. 이 신작 출간을 기념해서 또 미셸 비시 작가가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네. 좀 이따 나와주실 예정이고요. 제가 이 절대 잊지마에 대한 간략한 줄거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0살 청년 자말은 프랑스의 청소년 치료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주 오랫동안 운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이 청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이 자말에 대한 이런 정보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말은 아랍인이고요. 온전한 다리가 한쪽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쪽 다리는 의족인데요.
그런데 자말은 몽블랑산의 울트라 트레일 완주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요, 총 길이 168km, 고도 차이가 9,600m나 되고요. 46시간이나 계속되는 가혹한 레이스로 또 유명합니다. 2014년 2월 자말은 울트라 트레일 훈련차 노르망디에 있는 이포르라는 이름의 해안마을로 옵니다. 자말은 매일 달리기 연습을 하는데요. 어느 날 철조망에 걸린 붉은 버버리 스카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손에 들고 가다 자말은 절벽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여자를 보게 되는데요. 자신을 경계하는 이 여자를 또 구하기 위해 자말은 스카프를 던져서 그 끝을 잡고 이 절벽의 반대편으로 오라고 자말이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자기 쪽으로 스카프를 잡아당기고는 허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데요. 자말이 보기에 여자는 분명 자살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정황들이 자말을 여자를 죽인 범인으로 몰고 갑니다. 게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한 여자는 이 붉은 스카프를 목에 두른 채 시신이 발견되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자는 정말 자말이 죽인 걸까요? 네. 지금까지 많은 추리소설이나 어떤 서스펜스를 소개해왔지만 오늘따라 줄거리 듣는데 굉장히 입이 간질간질하네요. 왜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경환 씨는 소설을 다 읽었으니까. 예. 네. 앞부분까지의 내용을 읽고 뒤를 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 그러니까 지금 붉은 스카프를 철조망에서 자말이 발견한 거잖아요. 근데 되게 비싼 스카프입니다. 네, 버버리. 예, 버버리인데 500유로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럼 얼마? 환전하면 얼마인 건가요? 그 환전 앱을 돌려보면은 나오거든요. 저도 감각이 잘 없는데 네. 60만 원 정도. 60만 원. 네, 비싸네요. 느껴집니다. 스카프가 60만 원이면 저는 못 사겠는데요. 스카프를 그게 아니더라도 잘 사지 않는데. 예, 60만 원짜리 스카프는 그렇죠. 비싸네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자말이 딱 알아본 겁니다. 이렇게 비싼 스카프가 걸려 있으니까 뭐 주인을 찾아줄까 하고선 집어온 건데 없으면 예. 뭐 못 찾으면 갔지 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스카프를 발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절벽에 웬 여자가 위태롭게 서 있는 겁니다. 네네. 네. 그 여자를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자말이 다가가죠. 예. 그런데 여자가 자말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예. 네. 지금 경계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허무 개그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말이 지나갔으면 이 소설이 전개가 안 됐을 텐데.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절벽에서 곧 떨어질 것처럼 저렇게 위태롭게 서 있는데 예. 다가가야죠. 근데 다가가는 것도 또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가가진 않고 뭐 동네 사람들을 한다든지 뭐 이 여자 좀 보세요. 이게 근데 불이야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이야 뭐 이렇게 소리 지를 상황이 아니고 우선 극박한 상황이니까. 소설 초반에서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전개될 소설은 하나도 그러니까. 없죠. 예, 끝났겠죠 단편으로. 그렇죠.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워낙 자말을 경계하니까 자말로서는 좋다. 그러면 마침 자기가 스카프를 들고 있었으니까 이 스카프 끝을 이렇게 던져주고 이걸 붙잡고 이쪽으로 좀 건너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그 여자가 스카프를 잡습니다. 근데 의외로 여자가 이상한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읽어야 되나. 여자는 잡아당겼는데,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잡아당겼는데 자말이 여자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놓쳐가지고 이게 자살을 하려던 여자가 결국에는 자말 때문에 사고사를 당한 것인가. 이렇게 잠깐 오독을 했었어요. 근데 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경환 씨가 방금 오독을 한 건가라고 하셨지만 이 미셸 비시 작가가 애매모호하게 그런 써놨어요. 뉘앙스도 약간 있죠. 그럼요. 예. 이 자말의 지금 시점으로 이 작품이 진행이 되잖아요. 과연 이 사람을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가? 예. 그에 대한 질문을 예. 계속 하게 만들죠. 이 소설입니다. 그
스카프를 건네주고 여자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던 거는 이제 서술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설에는 자말의 시점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갑자기 여자가 스카프를 획 잡아당겼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단호하고 재빨랐다. 스카프가 자말의 손에서 빠져나갔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서술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심은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결국 여자는 절벽에서 추락을 합니다. 예, 자말은 놀라서 다시 그 절벽을 뛰어내려가서 여자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시신 주변에는 자말 말고 또 다른 2명의 목격자가 더 있습니다. 네, 개와 산책을 하고 있던 드니즈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있고요. 또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인데 크리스티앙, 뽕쟁이라고 이제 애칭을 붙였더라고요. 그 자말이 보기에는 꼭 어딘가 좀 마약을 투약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거 말씀드려야 되겠죠. 아주 이상한 점이 있죠. 추락하는 데는 몇 초 안 걸렸잖아요. 기껏해야 3초, 예, 4초. 그렇겠죠. 그런데 내려가서 이제 뛰어내려가서 보니까 여자 목에 스카프가 졸려져 있었다는 거죠. 스카프로 목이 졸려져 있는 상태처럼 되어서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마 추락하는 몇 초 동안에 여자가 직접 자기 목에 스카프를 두른 건가? 자말로서는 너무 이상한 겁니다. 예. 그 와중에 이제 경찰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형사들이 이제 시신을 살펴보고 이 추락한 여자가 몇 시간 전에 겁탈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목이 스카프에 졸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말로서는 이 겁탈을 당한 건 뭐 어쨌든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니까. 근데 스카프는 어쨌든 자기가 건네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목이 졸려져 있다니 예, 황당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바람이 우연히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휙휙휙 감겼나 상상도 해보고요. 우연. 예. 네.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예. 소설 초반을 읽으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소설의 맨 앞은 그 에르트타 지방경찰서 서장이 국립과학수사국 법의학과 국장에게 보내는 공문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시작은 자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공문에서 시작을 해요. 이 공문의 내용 어떤 거죠? 2014년 7월 노르망디 해안의 에티크 절벽 일부가 붕괴하면서 그 안에 있던 세 구의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 이런 내용의 공문인 거죠. 예. 근데 이 백골 시신들이 사망 시기가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같은 동굴 안에 몇 년의 시차를 두고 숨진 걸로 보이는데 이 유골들의 신원을 이 법의학과에서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공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 2014년 7월, 그러니까 이 유골이 발견되기 5달 전의 일로 이 소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골들이 발견된 건 2014년 7월, 네. 그리고 자말의 이야기가 또 펼쳐지는 건 2014년 2월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 나왔던 장면 중에서 좀 낭독을 해드릴게요. 자말이 이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여자를 보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요새를 지나는 순간 여자를 보았다. 반사적으로 여자가 서 있는 지점과 절벽 끄트머리 사이의 거리를 가늠했다. 1m도 채 되지 않는다. 100m 높이의 까마득한 벼랑과 그 끝에 선 여자. 머리가 빠른 속도로 돌아갔다.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변수를 계산했다. 절벽 끝은 살짝 비탈졌고 풀은 얼어있다. 30층 빌딩 꼭대기에 선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괜찮아요? 질문이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대답은 없었다. 여자와의 거리는 대략 10m. 그녀는 매서운 추위에도
헐렁한 빨간색 원피스만 걸치고 있었다. 옷은 두 갈래로 찢어져 한쪽은 배꼽에서 허벅지 위로 나부꼈고 다른 쪽은 보라색 브래지어를 드러내며 목 윗부분에서 가슴팍까지 벌어졌다. 여자가 몸을 떨었다. 아름다웠다. 에로틱한 이미지는 아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떨리게 하고 불안하게 했다. 관능미라고 할 수는 없었다. 훗날 다시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절한 비유는 갈갈이 찢긴 예술작품의 이미지였고 아름다움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모독이자 모욕이었다. 괜찮아요? 자말이 다시 물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가 다가갔다. 수풀이 정강이까지 올라왔다. 왼 다리의 의족을 보지 못했을 거라 짐작했다. 이제 5m. 둘이 마주봤다. 여자가 허공을 등지고 벼랑 끝으로 더 물러섰다. 저기요. 자말이 말을 걸었다. 가까이 오지 말아요. 명령이 아닌 간청이었다. 숯처럼 새까만 눈동자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알았어요. 그럴게요. 그쪽도 움직이지 말아요. 급할 거 없잖아요. 자말이 더듬더듬 말했다. 찢어진 옷이 눈에 들어왔다. 여자가 절벽 밑에 카지노에서 나오는 모습을 상상했다. 시뷰 공연장은 밤에는 클럽으로 변한다. 혹시 클럽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늘씬하고 아름다운 여자는 욕망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세상 어디서든 클럽은 미인을 낚으려는 사내들로 바글거린다. 자말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걸었다. 천천히 갈게요. 그리고 손을 내밀 테니 내 손을 잡아요. 여자의 시선이 처음으로 아래를 향하더니 의족에 머물렀다. 눈이 동그래졌다. 그러나 곧 원래의 표정을 되찾았다.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뛰어내릴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가만히 있을게요. 자말은 조각상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숨조차 쉬지 않았다. 오로지 눈동자만 쉼없이 내달리며 호련히 나타나 10걸음 앞에 서 있는 여자와 수평선 끝을 물들인 주홍빛 여명을 두 눈에 담았다. 춤추는 여자의 몸짓을 지켜보며 침 흘리는 만취한 사내들. 그들 중에 악질적인 변태가 적어도 한 명 혹은 여러 명 있어 그녀를 겁탈하고 폭행을 저질렀을지 모른다. 혹시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검은 진주가 투명한 눈물이 되어 방울방울 떨어졌다. 좋아요. 움직이지 않을게요. 그냥 스카프만 던질게요. 내가 한쪽 끝을 잡을 테니 다른 쪽을 잡아요. 놓을지 말지는 그 다음에 결정해요. 당황한 기색이었다. 자말은 이때다 싶어 빨간 캐시미어 스카프 한쪽을 던졌다. 자살 직전의 여자와 자말의 거리는 2m. 스카프가 여자의 발밑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찢어진 옷 사이로 훤히 드러난 가슴을 가리며 조심스레 허리를 숙여 스카프를 집었다. 천천히요. 스카프를 손으로 감으면서 당길게요. 이쪽으로 2m만. 거기서 2m만 오면 돼요. 여자가 스카프를 꽉 쥐었다. 자말은 해냈다는 걸 알았다. 조심스럽게 스카프를 잡아당겼다. 구명 튜브를 던져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물에 빠진 이를 끌어내는 선원처럼 신중히 행동했다. 천천히 오세요. 이쪽으로. 그 짧은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여인을 구했다는 사실도. 집중이 흐트러졌다. 갑자기 여자가 스카프를 휙 잡아당겼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단호하고 재빨랐다. 스카프가 자말의 손에서 빠져나갔다.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여자의 시선이 그의 가슴으로 쏜살같이 날아왔다. 영원히 잊지 못할 눈길. 그 시선은 떠나는 기차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여인의 눈빛이자 비극적인 운명에 체념하는 눈빛이었다. 안 돼! 자말이 절규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여자의 손가락 사이로 나부끼는 붉은 캐시미어 스카프였다. 다음 순간 여자의 몸이 기우뚱하며 허공으로 떨어졌다. 자말의 인생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아직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네, 여자가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졌고요. 네. 경찰도 왔고, 예, 이런 자살 사건이라고 자말은 뭐 확신을 합니다. 네. 자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눈앞에서 똑똑히 봤죠. 그리고 자말은 자기는 여자를 구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 건데, 물론 안타깝게도 여자는 죽음을 택했지만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뭐 내가 여기에 의심받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죠. 예. 하지만 네, 여자의 목에 자말이 건네준 스카프가 감겨 있고, 그걸 보고 나서부터 자말은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예, 예감을 하게 되죠. 스카프에 목이 졸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 목이 졸린 채 죽어서 이제 절벽 아래로 던져졌다는 그런 정황인데 그 스카프에는 본인의 땀이나 지문이 묻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자말한테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자말이 이제 훈련차 지금 이포르에 있는 호텔에 묵고 있다고 제가 줄거리 속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말은 지금 그 몽블랑의 울트라 트레일 그 완주를 하기 위해서 달리기 훈련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자말이 묵고 있는 호텔에 웬 택배가 옵니다. 예, 거기에 그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은데요. 이 택배 안에 내용물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4년의 신문 기사예요. 예. 근데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포르 해안 절벽 아래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19세 여성. 뭔가 이상하죠. 지금 이 이포르 해안 절벽 아래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여성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10년 전의 신문 기사에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자말은 또 궁금해합니다. 근데 이때 사망한 피해자의 이름은 모르간 아브릴이라는 이름의 여성인데요. 록 페스티벌에 친구들과 놀러 왔다가 새벽에 그 강간을 당하고 목이 졸려 피살된 후에 이포르 절벽에서 던져졌다. 이런 내용의 신문 기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붉은 계열의 스카프로 목이 졸려져 있음이 확인됐다. 네. 이런 내용도 있죠. 그러니까 이 신문을 본 자말은 정신이 없죠. 그 우편물은 팩항이라는 지역에서 어제 보낸 우편물이에요. 이 우편물을 보낸 사람은 2014년 2월에 자말이 이 여자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보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섬뜩하죠. 네. 네. 어제 보낸 건데 사건은 방금 일어났고. 그렇죠. 비슷한 사건이고. 네. 예. 그러니까 이 자말은 혼란스럽습니다. 소설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튿날 내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여자와 마주치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가? 그 여자가 10년 전에 살해당한 여자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죽는다는 걸 알았다고? 물론 오늘 죽은 여자는 모르간 아브릴과는 달리 자신의 의지로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하여튼 미치겠군. 말이 안 되잖아. 네,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자말은 몇 시간 뒤에 사망 사건의 증인으로 경찰에 출두를 하게 되죠. 예, 그곳에는 이 또 다른 목격자였던 드니즈 할머니와 크리스티앙 이 남자가 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증언을 먼저 마치고 나온 드니즈 할머니가 자말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여자가 뛰어내리는 건 못 봤어. 떨어지는 것만 봤지. 그건 확실하다고. 지금 경찰방에 들어간 사람도 그랬을걸? 난 정말 못 봤거든. 우리가 있던 곳에선 절벽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이지 않아. 형사도 그걸 잘 알더라고.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말의 입장에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그래서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이제 소외감 느끼는 거죠. 그렇죠. 예, 위에서 본 사람은 자기 혼자니까. 그럼 뭐야? 그 여자를 내가 밀었다고? 밀기라도 했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건 담당 수사관인 피로즈 형사는 자말에게 이 여자는 목에 걸려있던 스카프에 의해 목이 졸려 살해되었다. 부검 결과 그렇게 밝혀졌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자말은 훨씬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니 목이 졸려서 죽었다고? 내가 봤는데 그냥 떨어지는 거를 봤는데 그 사이에 목이 졸렸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그 스카프는 누가 만졌겠습니까? 자말이 만졌잖아요. 지문은 온통 자말이 범인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자말은 뭐지? 꼼짝없이 내가 몰렸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리고 이렇게 경찰서에서 이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던 이 자말은 한 여자와 만나게 됩니다. 네. 갑자기 우연히 어떤 여성을 만나는 거죠. 이름은 모나. 이 모나라는 여성은 반도체 연구에 필요한 규소를 함유한 자갈을 채취하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경찰서에 대기 중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전문직 여성이네요. 그쵸. 자갈이 규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이 노르망디 해안가의 자갈이 규소를 정말 많이 포함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이제 반도체 연구에 필요한데 이걸 채취하려면 경찰서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돼서 뭐 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모나는 딱히 별일 아닌 걸로 경찰서에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자말하고 모나가 헤어지려고 하는데 모나가 의미심장하게도 우리 또 보게 될걸요? 그리고 심지어 자말이 묵고 있는 호텔방 번호도 알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쵸. 이 여자. 근데 뭐 이거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이상한 건 아니었고요. 사실 모나는 자말과 같은 호텔에 묵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는 거죠. 호텔이 되게 큰 호텔이 아니라 예, 자그마한 호텔이었기 때문에 식사도 뭐 같이 하고 이랬기 때문에 뭐 알게 되는 거죠. 한 이쯤까지 읽으셨을 때 허희 씨는 어떻게 범인이 좀 짚히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짚히던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책의 6분의 1 분량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아주 앞부분이죠, 지금. 뒤에 엄청 예, 많이 남아있는데 네. 예, 그렇게 쉽게 범인을 예측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우선은 1차적으로 의심이 드는 건 자말이 범인이 아닐까? 라는 거죠. 그렇게 또 예. 근데 워낙 그런 소설들 6분의 많잖아요. 1밖에 안 읽었는데 지금 주인공 의심한 거예요? 그럼요. 의심하라고 지금 다 던져놓지 않았습니까? 우선은 물어줘야죠. 그리고 이렇게 결국 알고 봤더니 내가 범인이다 라고 하는 작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중인격 네. 설정의 그렇죠. 작품들. 저는 설마 그건 아닐 거라고 확신하고 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읽고 나면 저는 사실 굉장히 그 작품을 처음 만약 접한다면 제가 태어나서 다중인격자가 범인이다라는 작품을 처음 봤어요. 그럼 되게 놀랍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결말이 끝나는 작품들을 꽤 본 것 같아요. 예. 우리 낭만 서점에서 다룬 대표작 있죠. Until You Are Mine. 그리고 네, 제가 알고 있는 작품 중엔 기요무 이소의 센트럴 파크라는 작품도 있는데요. 그것도 보면 돌고 돌아서 예, 그렇군요. 결국 내가 몰랐는데 나였네? 예,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나면 한동안 이런 스릴러 작품을 읽기 싫어져요. 어차피 나라고 할 거면서. 아 뭐야 이렇게 자기 알리바이를 이런 식으로 또 만드나 예, 싶어서요. 경화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설마 그렇게는 안 흘러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설 한 4, 5 지점 6분의 4 지점 정도 갔을 때 점점 그렇게 흘러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때 덮을까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를 알고 에이 아니겠지 하면서 그렇죠. 좀 더 읽었더니 아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건 스포일러죠. 예. 경환 씨가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벌써 우리 뉘앙스에서 벌써 뭐 자말은 아니라는 얘기가 거의 나왔잖아요. 네. 그 자말이 범인이다 아니다를 사실은 끝까지 아리송하게 만드는 게 작가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자말을 우선 의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공문 내용이 있었잖아요. 노르망디 해안가에서 이 절벽이 붕괴되면서 발견된 세 구의 시체. 이 세 구의 시체가 발견되기 5달 전에 자말의 일이 펼쳐지니까 그럼 그 세 구의 시신과 자말이 뭔가 연관이 있겠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은 했던 거죠. 소설 중간중간에도 그 공문이 또 나와서 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어떤 보고 형태의 이야기도 그쵸. 하더라고요. 네. 자, 이 모나와 자말이 이제 호텔 식당에서 만나게 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모나와 자말의 대화 장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판시 테크놀로지 회장이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알아요? 아니요. 정말 굉장한 얘기예요. 들으면 아마 놀랄걸요? 판시 쿠마르 신데는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70년대 중반에 빈손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왔는데 밤에는 시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화장실 청소를 했고 낮에는 대학에서 경영학 수업을 들었어요. 어떻게 스타트업을 시작할 것인가 같은 수업 말이에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외국 학생들 등쳐먹기 딱 좋은 과정이죠. 수강료가 1년에 $10,000나 하거든요. 덕분에 3대가 빚에 허덕이게 되고 판시 회장은 학기 중간에 논문을 제출해야 했어요. 마케팅 플랜, 재무계획 등의 창업계획서를 만드는 거였죠. 하지만 회장은 화장실 청소하느라 한 줄도 쓸 수 없었어요. 논문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었죠. 그는 똥 묻은 변기를 닦으면서 미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논문 제출 전날 밤에도 트랜스 아메리카 빌딩 48층 화장실을 청소하는 신세였고요. 아무리 가상인 회사라도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화장실 휴지가 떨어지면 크리넥스 티슈나 A4 용지를 쓰고 버려 변기를 막히게 만든 놈들을 욕하기나 했죠. 모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샤르도네로 목을 죽였다. 그 순간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어요. 화장실에서요? 네, 전 우주를 통틀어 가장 엉뚱한 생각이었죠. 사무실 화장실에 집에서 쓰는 20m짜리 두루마리 휴지 대신 더 긴 두루마리를 비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난 거예요. 금속 케이스에 200m, 300m 두루마리를 넣는 거죠. 판시 회장은 화장실을 박차고 나가 날이 살 때까지 창업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수업에 가려고 지하철 L라인을 탔죠. 원래는 시빅센터 역에서 내려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5역을 더 가서 웨스트 포털역에서 하차한 거예요. 그 길로 웰스파고 은행에 가서 창업 계획을 팔고 특허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모나의 얼굴이 밝아졌다. 1년도 안 돼 억만장자가 됐어요. 세계 100대 부자 중에 한 명이 된 거죠. 두루마리 휴지가 없는 기차역, 호텔, 공공건물을 본 적 있어요? 지구상의 인간이 매일 얼마나 많은 휴지를 쓰는지 상상해 보세요. 모나는 남은 와인을 마저 털어놓고 말을 이었다. 20세기에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인 특허였어요. 판시 회장은 그 컴퓨터에 투자했고 지금은 미크로네시아에 섬을 하나 사서 1년 내내 홀딱 벗고 야자수 잎으로 밑을 닦으며 지내고 있어요. 정말요?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잠시 주저했다. 전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나는 이야기 지어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쪽은요? 저요? 네, 이제 당신이 재밌는 얘기를 할 차례예요. 기막힌 얘기 하나 해봐요. 좋아요. 끝내주는 얘기 하나 할게요. 실망하지 않을걸요? 나는 여자를 유혹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들과 멋진 밤을 보낼 수 있는 100% 확실한 방법이죠.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니에요?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작은 카드를 한 장 빼들었다. 그러고는 카드를 테이블 위에 놓고 모나가 읽지 못하게 손바닥으로 가렸다. 이게 내 비밀병기예요. 아... 모나의 얼굴에 실망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카드를 모나 쪽으로 밀었다. 10년 전부터 카드 없이는 밖에 나가지 않아요. 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죠.
나는 하루의 많은 시간을 교외선 전철과 파리의 거리에서 보내요. 지하철과 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 다가가서 카드를 건네주고 상대방이 내 얼굴을 볼 새도 없이 사라지죠. 나는 손을 떼고 카드를 읽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파리의 거리에서 수천 명의 여자들을 지나칩니다. 그리고 매일 그중 한 명에게 카드를 건넵니다. 가끔은 2명이 되기도 하고 어쩌다 3명이 될 수도 있지만 절대 그 이상을 넘긴 적은 없습니다. 수천 명 중 1명. 오늘은 그 1명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는 특별한 게 있어요. 수많은 여자들 사이에서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어떤 것. 당신 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행복하다 해도 저의 이런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당신 곁에 아무도 없다면 저는 무척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니까요. 제 눈에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에게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자말 살라우이 @yahoo.fr. 카드를 건네자 모나는 보물지도처럼 소중하게 받아들었다. 와, 연락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정말 하루에 3사람한테만 주나요? 나는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깜짝 놀란 척했다. 농담하세요? 수백 장을 나눠준 날도 있어요. 완전 사기군요. 장난은 그만하고 이제 진지한 질문을 할게요. 카드를 받은 여자들이 연락을 해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응답률은 80% 정도예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3번쯤 메일을 교환하면 만나자고 하죠. 나는 파리에서 가장 아름답고 섹시한 여자들과 잤어요. 모델 에이전시 사장보다 더 쉽게 거리에서 캐스팅한 여자들과 말이에요. 농담이죠? 그렇게 보여요? 나도 이야기를 지어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잘했어요, 자말. 무승부예요. 자, 모나와 자말의 대화. 저는 이렇게 예.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구나 싶어서 이건 소설이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문화적인 차이인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프랑스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길 가다가도 만나서 봉주 할 수 있는. 그래요? 예, 프랑스에선 그럽니까? 좀 가보셨으니까. 예. 아무래도 정말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예. 이렇게 어느 장소에서 우연히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대화를 아주 친밀하게 섞고 네. 이런 거는 약간 손에 꼽잖아요. 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빈번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비포 선셋도 있고 그 뒤에 이제 네. 비포 미드나잇 에단 호크랑 예. 줄리 델피 나온. 그렇죠. 예. 근데 그 처음 시작이 그 비포 선라이즈잖아요. 그렇죠. 처음 만난 남녀가 그래 저는 영화적으로는 그게 납득이 됐는데 와 저게 한국에서도 가능한가? 저렇게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질 수 있을까? 글쎄요. 문화적인 차이일까? 아니면 사람의 차이일까? 네. 그 영화 보면은 그 기차 같은 거 탈 때 꼭 이제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타곤 했던 적이 있죠. 소시적에.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옆좌석에 누가 앉게 될까? 왜 기차 같은 걸 저도 종종 이제 예매할 때가 예전에 뭐 지금도 예매하지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괜히 궁금해지잖아요. 먼저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과연 내 옆에 누가 앉을까? 네. 참 저의 경우는 주로 중년의 아저씨들이 많이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좁게 앉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멀리까지 다리 오므리고 그렇죠. 갔는데 뭐 전 좋았어요. 예, 좋으셨겠습니다. 그럼요. 예. 참 모나가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자말에게 들려주죠. 어떤 회사의 회장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긴 두루마리 휴지, 큰 두루마리 휴지를 특허를 냈다 이거죠. 네. 근데 이건 뭐 우스갯소리 같죠. 그래서 모나도 글쎄요.
전 이야기를 지어내는 걸 좋아하니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자말도 예, 자기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어떤 카드 네. 얘기입니다. 그런 걸 들고 다닌다는 게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도 아니고. 저 여기서 의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이 자말 범인 아니야? 그러니까요. 좀 네. 보통 사람이 안 갖고 다니는 걸 갖고 다녀요. 예. 이메일 주소 적어가지고. 네. 근데 기발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예. 이게 한국에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대요. 제가 아는 여자 사람 친구도 몇 번 카드는 아닌데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다가 너무 뭐 예쁘시다. 네. 이런 말로 접근을 해서 뭐 명함을 주고 가거나 네. 뭐 핸드폰 번호를 물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명함을 주거나 뭐 핸드폰 번호를 묻는 것보다 이 카드는 예, 전략적으로 괜찮다. 그리고 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이메일 교환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만약 그 카드를 받은 사람이라면 호기심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연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호기심 자극 작전으로는 그쵸. 이게 더. 경환 씨는 어떠세요? 연락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이메일 보내는 건 별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자말의 말에 따르면 한 3번 정도 이메일 교환하고 나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100이면 100. 그렇죠. 연락이 오는 확률은 한 80%. 예. 그러면서 모나에게 그 카드를 건네줍니다. 모나가 뭐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모나가 이거 진짜예요? 완전 사기꾼이네 하면서도 약간 웃어요. 예. 알면서도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말도 애매모호하게 답변합니다. 글쎄요. 뭐 저도 이야기 지어내는 거 좋아하니까요. 근데 저희가 특별히 이 부분을 낭독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둘 다 이야기 지어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라는 말을 했다는데 네. 예, 있죠. 지금 소설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요 인물 2명이 이야기 지어내는 걸 좋아한답니다. 예. 어쩌라는 거지? 예.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자말도 그렇고 모나도 그렇고 정말 이들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있을까? 독자로서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써부터 의심이 많이 갑니다. 예. 수상한 카드나 들고 다니고. 그리고 자말의 경우에는 이 다리 한쪽이 예, 그 정강이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장애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때 자말의 대답이 다 달라요. 네.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의족을 사용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자말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왜 똑바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 자말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허물어지는 겁니다. 예. 자, 아직 저희가 1부도 다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잠시 후에 이제 작가님을 모시면 모르겠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는지라 네. 디테일하게는 여쭤보기도 힘들고 또 스포도 유지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절대 잊지 마를 구매하셔서 끝까지 읽어보시는 게 확인해 보시는 게 그렇죠. 보통은 저희가 잠깐 멈췄다가 이제부터 이거 스포일러예요. 막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쭉 진행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기에는 이 작품의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방대합니다, 진짜. 네. 제가 최근에 읽은 그런 추리 소설 중에서 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반전의 반전이 거듭 나오기 때문에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네. 저희가 이걸 스포일러라고 이렇게 미리 단정을 짓고 말씀을 드려도 저희가 앞으로 한 3시간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스포일러 하나당 한 회씩 꾸리면은 한 6회 정도 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독서는 저희가 이렇게 한껏 궁금증만 증폭시켜놓고 무책임하게 이제 끝내려고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한국에는 좀 덜 알려진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작가들에 대한 특집 방송을 했는데요. 경환 씨 그 방송 이후로 미셸 비시 작가의 책 읽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이 좀 오시던가요? 어쨌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새로운 지평을 연. 그래서 영화화보다는 어쩌면 드라마화돼야 되는 거 아닐까? 길게. 너무 길잖아요. 정말 네. 그 내용을 정말 촘촘하게 다 담으려면.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재미있게 흥행할 것 같다는 예감도 들고요. 저는 이 소설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이 자말이라는 이 캐릭터의 다층성인 것 같아요. 캐릭터가 우선 독특합니다. 프랑스 내의 소수자인 아랍인이고 또 몸에 신체적인 불편함을 또 갖고 있고요. 또 선의에 의해서 누군가를 구하려고 했는데 범인으로 몰렸고요. 예,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의 어떤 캐릭터성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요. 재밌었다. 예,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반전이 계속되는데 이 반전이 뜬금없지 않아요. 그것이 또 저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촘촘하게 설계가 돼 있고요. 예. 그러니까 떡밥을 다 던지는데 그걸 다 회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보통은 회수 못하는 작가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잠시 후에 작가님 모시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리학자여서인지 그 절벽, 해안가도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추리 소설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기도 한데요. 사실 작가가 아주 촘촘한 설계도를 가지고 이 작품을 쓰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작가의 경우는 끝까지 소설의 거의 마지막 장을 쓸 때까지 그 범인을 특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미셸 비시 작가의 경우에도 사실은 처음부터 범인이 누구다 이렇게 작정하고 소설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누가 범인이어도 이 소설은 결말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 말이 됩니다. 지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결말에서 마지막 범인을 누구로 만드느냐는 사실은 작가의 최종적인 선택이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독자로서는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로서 제가 갈팡질팡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누가 범인이어도 말이 될 법한 이야기들의 어떤 암시가 소설 곳곳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로에서 사실은 작가는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미셸 비시는 그걸 잘하는 작가예요. 아주 여러 가지의 미로를 설계해놓고 작가는 난 이렇게 돌파해 냈지롱이라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설을 읽고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할수록 점점 더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소설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여기까지 나누고요. 지금 곧 이제 작가님을 모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낭만 서점 93회 특집 스페셜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미셸 비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onjour. 예, 방금 봉슈 하는 예,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셨는데요.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시차 때문일까요?
이런 스케줄이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Non, je l'ai plus. Je suis en Asie. 아니 depuis, 괜찮습니다. une 지금 semaine 벌써 일주일째 아시아 지역에 있거든요. 지금 쿠알라룸푸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괜찮고 어저께 밤에 잘 잤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잘 못 잤습니다. 이 절대 Mais il a mal 잊지마를 dormi hier, lui. 끝까지 다 읽었어요. Parce qu'il a tout lu. C'était exprès.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다 Mais il n'a pas 읽었습니다. pu s'arrêter. C'est un compliment alors. 큰 칭찬입니다. 네. 저에게는. 안 그래도 뭐 경환 씨가 이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미셸 비시 작가님의 팬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낭만서점 청취자분들 중에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Ah, je suis très impressionné qu'il y ait autant de 네, lecteurs en Corée. 프랑스에서 굉장히 먼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많은 저의 팬들이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시아에 일주일째 머무르고 계시다 그러는데 어떤 일 때문에 머무르시는지와 한국은 또 처음이신지 어떤 일정이신지가 궁금하네요. Alors, à la fois les éditeurs, puisque je suis édité 네, en Corée. 저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 제 책이 출간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출판사의 출판사분들을 만나 뵈려고 왔고 또 독자들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세갈렌 상이라고 아시아에 있는 프랑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작가들을 뽑아서 주는 상이 있습니다. 또 제가 거기에 뽑혀가지고 지금 아시아 3개국을 순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또 축하드릴 일이기도 하네요. 네. Merci.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또 작가님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한국의 작가들을 이렇게 특별히 좋아서 꼽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거든요. Et pourquoi? Parce que normalement les jeunes aiment bien ce qui est policier et les Français 네, 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추리문학을 굉장히 더 좋아합니다. 어떤 클래식 작품들보다는 그래서 한국 학생들도 이런 추리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 학생들은 주로 뭐 가수나 연예인들에 열광하는데 프랑스의 환경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Parfois ils sont obligés à cause de l'école. 네, 근데 가끔은 학교에서 읽으라고 하기 때문에 읽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내한을 하셨을 때도 프랑스 추리문학을 주제로 강연을 하셨는데요. 그때 그 청중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 궁금합니다. Un peu comme en Corée, c'est que souvent les auteurs de littérature. 제가 어저께 한 말은 보통 이제 그 추리 소설 작가들은 순수문학 하는 작가들에 비해서 약간 좀 평가가 절하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제가 한 말은 그 반대로 오히려 그 추리문학 작가들이 그 다른 작가들보다 더 많이 더 진정한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에 더 많이 번역되고 더 알려지고 더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순수문학과 추리문학의 또 어떤 장르 구분이 프랑스에도 있는 모양이네요. 근데 그 한국에서 이제 작가님께 강연 요청을 했을 때는 프랑스 추리문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제가 뭐 여러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작가님 본인은 나는 서스펜스의 요소를 소설에 도입한 것이지 나를 추리문학 작가라고 부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Oui, c'est vrai, j'utilise plutôt du suspense, mais il y a 네, pas 맞습니다. forcément 저는 제 작품에는 그 추리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사랑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지리 이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설을 추리 소설만으로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리 작가이시면서 동시에 지리학과 교수님이기도 하세요. 두 가지를 병행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Oui, parce que en tant que géographe, c'est plus facile de bien décrire des lieux comme la France. 네,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리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묘사할 때 더 잘 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이라는 모르는 도시에 왔을 때 이 장소를 이해하고 또 독창적으로 표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지리학자라는 직업이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잊지마 같은 경우는 또 노르망디의 그 해변, 그 코끼리 바위가 있는 곳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프랑스의 그 해안 지방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것 역시 작가님의 어떤 체험이 아주 적실하게 반영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Oui, et puis les falaises déjà sont très jolies, les falaises de Normandie très très sauvages, très secrètes. 네, Donc, 지금 노르망디 해안 ça permet 특히 de 그 mettre 해안 une 절벽에 있는 ambiance, 곳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야생적인 분위기가 있고 또 비밀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를 소설에 집어넣고 싶었습니다. 하얀 절벽을 배경으로 한 여인이 바다로 떨어진다든지 또는 그 바다에 태풍이 분다든지 이런 분위기들이 바로 제가 그 소설에 넣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 실제 장소가 모델이 된 곳이 있는 거죠. 유명한 해안이라서. 그렇죠. 예. O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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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 sont les plus belles falaises de France et même d'Europe, peut-être même du monde. Vous devez avoir des 네, falaises 진짜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노르망디 해안 절벽은 프랑스, 유럽, 아니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벽입니다. 그리고 그 석회 절벽이기 때문에 붕괴가 조금씩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위에는 집들이 이렇게 바다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군요. 지리학 중에서도 선거 지리학이 전공이시라고 들었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 곧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선거 지리학이 어떤 학문인지가 더 궁금해지고 지리학과 정치학을 결합해서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Oui, alors on a aussi des élections en France dimanche, donc dans 3 jours, on élit aussi notre président. C'est essayer de comprendre pourquoi les gens votent dans telle région. 프랑스에서도 이번 일요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지리학이라는 학문은 그러니까 지역과 어떤 선거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왜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선거 후에도 어떤 사회 계층이, 그러니까 빈부차 아니면은 남녀 또는 노소 이런 것들이 선거에서 어떻게 작용을 투표에 어떤 투표 결과 어떤 작용을 했는지 하는 것을 결과를 보고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군요. 아, 맞아요. 프랑스도 대선이 치러진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사전 투표하고 오셨나요? Donc vous avez voté par procuration? Oui, mes enfants vont voter pour moi dimanche. Oui. 예,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Et je ne vais pas dormir beaucoup la nuit de dimanche à lundi, car je vais suivre en pleine nuit le résultat des élections.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일요일에는 잠을 제가 잘 못 잘 것 같습니다. TV로 그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또 행사하고 오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작가님의 그 전공 학문이 또 저는 이 소설에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를테면 주인공인 자말의 경우에는 이 파리에서 그 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리 안에서도 일종의 그 빈부격차의 문제를 좀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캐릭터가 이제 어떠한 사고 구조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가가 그가 성장한 지역과 그의 어떤 성장 배경을 이렇게 함께 그 연관시키는 이 방식, 저는 이게 이제 작가님이 갖고 있는 전공가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Oui, parce que je voulais que Jamal ne soit pas quelqu'un 네, 저는 그 자말이 어떤 전형적인 인물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말은 아랍인이고 또 그 가난한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의 그 전형적인 희생양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자말이라는 인물은 또 반대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인물의 여러 가지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2006년에 첫 소설을 내셨으니까 이제 10년 정도 작가로 활동을 하신 셈인데요. 첫 책을 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유명 작가가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C'est un rêve quand on commence à écrire, on n'imagine pas. 네, 굉장히 꿈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믿지 못하는데요. 단순히 책을 많이 판매해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프랑스에서 어떻게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 서울에 와서 이렇게 독자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독자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로또가 당첨되는 느낌입니다. 꾸준히 좋은 작품을 써내고 계신데요. 필력이 굉장하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작가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Il faut avoir beaucoup d'imagination, j'espère en avoir, et puis... 네, 무엇보다도 상상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 소재들을 굉장히 많이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작품들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상상했던 것들을 그 소설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 머리에 많은 그 이야기거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정기적으로 출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학생들을 또 가르치면서 또 연구를 병행하면서 소설을 쓰고 계실 텐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 미셸 비씨 교수가 좋은지 아니면 미셸 비씨 작가가 좋은지 여쭤보고 싶네요. Maintenant, je pense que je suis plus connu en tant que 지금으로서는 작가로 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작가 미셸 비씨로 불려지는 게 더 좋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저의 열정의 대상입니다. 반면 교수는 어떻게 보면 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작가로 불려지는 것이 더 좋지만 두 개 다 겸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네. 지금 좋은 상태에 계시네요. 그렇죠. 근데 그 대학에 문학과 교수들이나 또 학생들도 작가님의 작품을 많이 읽을 텐데 그분들은 또 작가님의 이 소설을 읽고 어떤 반응을 주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동료들. Les professeurs de lettres sont très jaloux, forcément. 네, 동료 문학 교수들 같은 경우는 저를 매우 질투하고 있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그 지리학과 교수가 그 소설을 써서 좀 성공을 거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질투를 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 소설을 많이 읽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책을 가지고 사인을 받으러 오는데요. 보통 자신들의 엄마를 위해서 사인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인맥 활용이군요. 그렇군요. 네. 이제 프랑스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다고 봐도 무방한데 부담감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Non, c'est vraiment plutôt une liberté, puisqu'il y a... 네, 어떤 압박이 아니라 저에게는 일종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프랑스에는 3명 중에 1명이 작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명의 예비 작가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어떤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판 대리라는 약속도 거의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에게는 큰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강연에서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지 말라고 조언해주고 싶다. 예.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던데요. 작가님께서도 그런 지침에 따라서 말하자면 그런 독립적인 글쓰기를 추구하시는지요? Non, j'ai pas du tout écouté les conseils quand j'ai écrit mon premier roman. J'ai essayé de lire des livres qui disaient comment écrire un best-seller en 7 leçons, par exemple. 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제가 첫 소설을 쓸 때, 첫 소설을 쓸 때도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뭐 베스트셀러를 쓰는 방법과 같은 뭐 그런 책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만은 저는 그게 좀 우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책을 읽고 자신이 원하는 영화 등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도 자신이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써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독창성이라든지 창조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공감합니다. Je suis 100% d'accord avec vous. 네. 작가로서 독자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Moi, mon but, ce que j'aime par-dessus tout, c'est me dire que 네, 저는 그 독자들의 그 머릿속에 남는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명한 노래 같은 경우에 어떤 그 노래를 알면 평생 그 노래가 그 삶 속에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쓴 소설이나 그 이야기 또 인물들이 작가들의 머릿속에 어느 순간 아니면 또 평생 같이 가는 그런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그 독자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작가님께 이 질문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요. 작가님의 소설에 추리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반전이라는 것이 또 소설에 중요하게 또 작용되어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반전이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은데요. Un rebondissement, c'est évidemment surprendre le lecteur. J'ai dit parfois, c'est amener le lecteur au bord de la falaise. 네, 반전이라는 것은 저에게 그 독자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독자를 절벽 끝에 있는 독자를 밀어서 미는 것인데요. 그 떨어지려고 하는 독자를 마지막 순간에 잡는 것, 바로 그것이 저에게는 반전입니다. 어쩌면 롤러코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자들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게 하고 멈추지 않는 감정의 동요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독자들이 세탁기 안에 들어가서 막 돌아가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예. 소설 속에 나왔던 장면을 이렇게 또 인터뷰에서 적용하시는 경우도 있군요. 그렇죠. 멋지시네요. 네, 그 좋아하는 프랑스 작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경쟁 상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귀요미 미소가 또 인기가 대단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경쟁 의식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Je connais bien Guillaume Musso qui est un ami. Je connais aussi bien Bernard Werber qui est très connu en Corée et qui est aussi un ami. Donc il n'y a pas de concurrence. 기욤 미소는 잘 알고 있고 저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저의 친구입니다. 그들은 네, 저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바로 꿈을 실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해서 저희 모두는 굉장히 겸손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고맙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더 이상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 질문은 제가 한 질문이 아니라 PD님이 한 질문이라는 걸 꼭 좀 전해주십시오. 그 절대 잊지 마가 한국에는 올해 번역이 됐지만 그 프랑스에서는 2014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한 3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는데요. 근데 이 소설에 보면 자말이라는 주인공이 아랍인이고 장애인이고 또 정신병원에 근무한다는 이력 때문에 범인으로 몰리게 되죠. 이러한 어떤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자신을 살인범으로 몰아가는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갈등들이 지금 절대 잊지 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 보면 프랑스 내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도 명백한 증거나 진실마저 외면한다. 라는 문장이 소설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프랑스에서 있었던 드레피스 사건, 에밀 졸라라는 작가가 나는 고발한다라는 유명한 드레피스의 사건을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글을 또 쓰기도 했죠.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지어서 이 절대 잊지 마를 쓰신 어떤 연유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Oui, je voulais que le lecteur soit dans une position de juré et donc ait envie de faire confiance à Jamal avec la 독자들은 일종의 그 배심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말을 끝까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굉장히 소설에서 중요합니다. 자말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는 자말이 무죄를 계속 주장하지만 독자들은 같이 자말을 믿다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옴으로 해서 자말을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계속 주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독자들이 어느 순간 자말을 계속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끝까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갈 것인가 하는 그 순간을 정하는 것이 소설을 쓰는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소설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Oui, le prochain roman sortira au mois d'octobre en France. Donc il est déjà écrit. Et là, on est en train de le. 지금 다음 작품이 올해 10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그 수정 작업에 있습니다. 이번 작품의 그 배경은 마르세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비밀이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9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좀 비몽사몽한 상태인데 작가님 오늘 낭만서점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어떤 시간이었는지 좀 듣고 싶어요. C'est parfait, puis c'est tôt le matin, mais en France, tout le monde dort encore. Donc pour moi, c'est pas si tôt. 아침이긴 하지만은 지금 프랑스 시간으로는 저녁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특히 그 한국과 같은 프랑스에서 먼 곳에 와서 이렇게 독자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재밌었고 또 흥미로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도 심각한 질문도 있고 또 재밌는 흥미로운 질문도 있어서 굉장히 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작가님을 만나뵈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또 수많은 팬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더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낭만서점 93회 미셸 비시 작가님과의 만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과도 인사 나누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